재무제표 너무 많다. 볼 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매출액이고 하나는 영업이익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물론 당연히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저는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핵심 사례로 배우는 재무제표 분석 30분 완성 책의 저자이시죠. 김대욱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네. 보고서 책 가지고 이제 또 한번 방송을 하셨었는데, 예. 재무제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건 알죠. 우리 저 저자님은 저 10년 동안 뭐 200회 이상 기업을 탐방하셨고, 그 탐방하기 전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일단은 보고 가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이 재무제표 분석을 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예, 제가 그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꼭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제가 대답하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면서 관리 종목이 편입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재무제표 분석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일부 이렇게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문제 기업은 확실하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재무제표 분석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방지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그게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나쁜 기업을 골라내고 나면은 그 나머지가 좋은 기업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 종목을 선정한다는 건 그 남은 좋은 종목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 작업의 사전 작업이 바로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주린이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 사실 그 재무제표 복잡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모든 거를 다 본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고, 이것만은 꼭 안다면 그 뭐랄까 핵심이다. 이것만 제대로 봐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역시 그 부분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재무제표 너무 많다. 볼 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정말 핵심만 좀 찍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콕 정답이죠. 그럴 때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려요. 하나는 매출액이고 하나는 영업이익입니다. 일단 기업은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매출이 증가를 해야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의 매출이 감소를 하면은 이제 기업이 먼저 비용을 줄이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낼 수가 있지만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기업의 주된 비용인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제외하고선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업이 영업을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내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식당을 예로 든다면은 음식을 판 금액에서 여러 가지 비용도, 이를테면은 식자재 비용하고 종업원하고 주방장 인건비를 제외하고 또 뭐 이제 월세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를 내고서는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고, 이익을 못 내두고 적자다. 그럼 그런 식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내내 적자다. 그러면은 남아있을 식당이 없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내내 영업 적자인 회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기업은 분명 한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업 적자가 3년 연속인지 그것만 파악을 하더라도 갖고 있는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 종목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자 보는 기업, 그렇게 위험한 기업은 일단 좀 덜어내는 분들도 요즘 아주 우량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건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방법으로도 지난 3년간의 매출 추이를 보면 된다. 이게 계속 전년도보다 성장한 기업,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보고. 그리고 적자 나면은 안 된다. 뭐 일시적으로 기업 영업 환경이 안 좋아서 적자 날 수가 있겠죠. 근데 3년 내내 적자다. 분명 한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30분 이내에
재무제표 분석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물론 당연히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저는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분석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업 하나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분석한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그러면은 재무제표 분석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우리는 뭐 다들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짬짬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재무제표 분석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하는 의미가 없고 따라서 저는 30분 이내에 재무제표 분석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속도인데 저 개인적으로 한 기업 하나 분석하는 데 한 10분 정도뿐이 소요가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떤 저만의 그런 어떤 노하우와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노하우는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재무제표를 예측을 하자. 두 번째, 재무제표 개정 과목 간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숫자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라. 첫 번째, 기업의 재무제표를 예측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예로 들어 볼게요. 네. 그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릿속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대로 빠르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제표도 어떤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당연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준비한 기업 실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거의 1400%가 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은행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높은 부채 비율을 보고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아,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언제 망하는 거야?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업종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리 금융지주의 재무상태표 일부거든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에서 이 자본 총액을 나눈 배분율인데 보시다시피 자본 총액은 단위가 100만 단위입니다. 22조 정도입니다. 자본 총계가. 네. 근데 부채 총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325조로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네요. 11배? 가까이 되네. 10배 이상. 예.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이 뭔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예수 부채가 263조나 됩니다. 이 예수 부채라는 게 뭐냐? 그 우리은행 고객들이 우리은행에 맡긴 예 적금이 바로 이 예수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이 바로 예수 부채 이걸 재원으로 기업하고 일반인들한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이익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행이 영업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은행주들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영업을 더 잘하는 거고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은행 업종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빠르게 기업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재무제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의 내용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게 그 실적과 관련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서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 기업의 내세우는 경쟁력, 뭐 기업의 매출이나 원재료 구성, 그리고 또 이런 인력 관리 같은 것, 어떤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서 재무제표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두 번째, 재무제표 개정 과목과 유기적 관계를 이해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 재무제표 개정 과목은 그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개정 과목과 서로 영향을 주고 또는 바꾸면서 유기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 과목 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빠르게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역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이다. 네. 보시다시피 여러 개정 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의 매출이 늘면은 당연히
그 외상으로 판 매출 차익권도 증가를 하겠죠. 기업 간 거래는 신용거래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재고자산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기업의 대표적인 운전 자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현금은 오히려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은 다시 필요한 현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통해서 외부에서 차입을 하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유형 자산은 당연히 유형 자산이 규모가 커져야지만 매출이 늘겠죠. 그리고 이런 매출이 늘면서 당연히 기업의 주된 비용인 매출 원가랑 판관비도 같이 증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요즘 그 화학주, 네. 화학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잘 되지만 그 더 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니까 막 목돈이 확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예, 유형 자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또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또 이익이 나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제가 그 다른 계정 과목의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매출 원가랑 판관비, 제가 기업의 주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재고 자산은 연말 되면 이제 그 가치가 하락한 만큼 평가를 해서 그 재고 자산 가치가 하락한 만큼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반영을 시킵니다. 기업은. 그리고 매출 채권 역시 받지 못한 금액만큼 충당금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 금액만큼 판관비의 비용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형 자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는데 생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이를테면은 공장 생산 설비랑 공장에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그 본사에서 발생되는 그 본사 건물에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판관비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그 기업 계정 과목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는 재무제표를 빠르게 예측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숫자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의 영업활동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휴대폰을 1000만 대를 팔았는데 다음 달에는 10,000대만 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마트가 이번 달에 매출이 1조인데 다음 달에 1억이 된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특정 계정 과목의 큰 숫자가 전 분기 대비 또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바뀌었다. 그 얘기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호텔신라 한번 보실게요. 작년 9월 그 3분기까지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9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조 1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2,180억 영업이익에서 1,500억 적자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호텔 신라는 주로 호텔업과 면세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공기 운행이 진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면세점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죠. 이런 식으로 특정 계정 과목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업 영업 활동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는 그런 큰 숫자 중심으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걸 주린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것들만 체크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데 어렵지는 않은 건가요? 물론 처음에 하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체크하다 보면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긴 뭐 이게 돈과 관련된 거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스킬은 또 배워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실적이 우리가 사실 재무제표를 모든 거를 다 보고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갑자기 잘 나가던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푹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급등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데 네.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 혹은 또 그 기업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기업이라면 대기업이라면 네.
바로 그때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기업의 실적의 변화가 없는데, 이를테면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이를테면은 뭐 국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빠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왜 기관이랑 외국인이 팔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 경험상 어떤 펀더멘털 변화가 없다면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정 차원에서 주가를 파는 그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매매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주식을 계속 팔면 이제 주가가 빠지겠죠. 예.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 근데 그렇죠. 좋은 기업은 주가가 계속 빠지진 않거든요. 주가가 뭐 빵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저런 문제 기업은 제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판다고 이게 주식이 갑자기 그렇죠. 1,000원, 만 원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아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가 좀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믿을 만한 기업이다. 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되죠.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합의가 있는 인정을 해주는 기업이라면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많이 빠져가지고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뭐 불안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또 못 들어가요. 막 급등하고 막 올라가야 추격 매수 하는 건 또 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네. 예. 자, 근데 이제 그 현금 흐름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미리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것도 좀 예상할 수가 있고, 예. 네,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사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야 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문제 기업을 확실히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문제 기업을 확실하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오늘 제품을 만들어서 외상으로 팔았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는 분명히 이익이 발생했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보면은 들어온 돈은 전혀 없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따라서 이 기업의 재무제표랑 실제 현금 흐름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올해 못 받은 돈은 당연히 내년 되면은 정상적인 기업에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올해도 못 받고 내년에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떼인 거예요. 문제 기업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현금 흐름표 분석을 통해서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기업을 하나 볼게요. 이 기업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 21기에 이익이 97억 내 나왔죠. 네. 근데 현금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2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가로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아,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거는 마이너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들어가는데 그게 재무제표에서 아니군요. 이제 마이너스는 가로를 칩니다. 아, 네. 그리고 제 22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단기 순적자가 71억이었잖아요. 네. 가로니까. 근데 영업활동 현금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4억.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 23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익을 78억 냈는데 영업활동 현금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0억. 그게 계속 차이가 납니다. 그 주된 이유가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인데 매년 150억에서 200억 사이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매년 발생되는 매출 채권을 회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고 결국 이 기업은 매수 채권을 회수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대규모 적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현금 흐름표 분석을 통해서 문제 기업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매출 채권을 회수 못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정말 그 안 팔리는 물건을 막 떠넘기다시피 했거나 네.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우리 팔면 안 되는 기업에 무리해서 판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기존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푸시하니까. 네. 근데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부정회계 그걸 뭐라 그러죠? 분식회계요. 분식회계. 예. 이다 제3자에게 그냥 갖다 이렇게 놓고 그냥 나간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를테면 매출을? 대표적인 기업이 모니엘이었어요. 아, 지금은 그래요? 없어진 이제 기업인데 그 기업이
실제로는 매출을 발생 안 했는데 매출을 한 것처럼 이렇게 뭐 그때 해놓고서는 휴대폰 부분 관련해서 미국 쪽에다가 수출한 네, 것처럼. 수출 뭐 동남아 많이 한다고 그 가전 네. 제품이요. 클린클린한 제품만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이 이제 그렇게 분식회계를 저질렀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으로 한번 잘 예.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 기업이 다른 건 속일 수 있어도 현금 흐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현금 흐름표는 회계 감사 나오신 분이 먼저 보는 게 그 현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